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조건부 종료 연기와 관련해 한일 두 나라가 진실 공방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일본이 왜곡 발표한 데 대해 분명히 사과했다고 밝혔지만 일본은 정부로서 사과한 적은 없다고 모호하게 반박했습니다. 홍콩 구의원 선거에서 범민주 진영이 80%에 가까운 의석을 차지하며 압승했습니다. 홍콩의 정치개혁 요구가 거세지는 것은 물론 시진핑 주석의 중국몽 구상도 흔들리게 됐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접견개혁 해안포 부대를 찾아 시험 사격을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우려와 함께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공소시효를 이유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혐의에 무죄를 판단한 재판부가 별정 성접대 동영상과 오피스텔 사진 등에 찍힌 남성은 김 전 차관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여성의 진술 그리고 사진에 찍힌 얼굴의 윤곽 등을 볼 때 다른 사람일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제주 마라도 남서쪽 해상에서 선원 14명을 태운 어선이 높은 파도에 뒤집혀 선원 3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전북 군산 앞바다에서도 높은 파도에 김양식장 관리선이 전복돼 1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되는 등 어선 전복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국민 비율이 처음으로 1위 우선이라는 비율을 앞질렀습니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일과 가정을 비슷하게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이트입니다. 청와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조건부 종료 연기와 관련해 일본 측의 왜곡 보도가 이어지자 강한 유감을 거듭 나타냈습니다. 여권 안팎에선 일본이 계속 딴소리를 한다면 예정대로 지소미아를 종료할 수 있다는 격앙된 반응도 나왔습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공식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일본 정부가 지소미아 관련 왜곡 발표에 대해 우리 측에 사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언론이 일본 정부의 사과 사실을 부인하는 보도를 내놓자 다시 한번 반박하고 나선 겁니다. 그러면서 만약 일본이 실제로 사과한 적이 없다면 공식 루트로 항의했을 것이라며 일본 언론의 왜곡 보도에 대해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일본 정부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비공식적으로 흘리고 있다며 자국의 외교 실패를 감추기 위한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비공식적으로 흘리는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은 자국의 외교 실패를 감추기 위한 국내용 고식지계에 불과하다고 하겠습니다. 여권 안팎에서는 일본 측이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먼저 대화를 제의해놓고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하고 있다며 연말까지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지소미아를 예정대로 종료해야 한다는 반응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청와대를 향해 막판 철회 결정이 진정한 외교 성과라면 정확한 손익계산서를 내놓으라고 따졌습니다. 한미일 공조를 와해 수준으로까지 끌고 갔습니다. 지소미아를 연장하라며 미국이 총공세에 나섰고 결국 이 정권도 압박을 못 이긴 것이 그 진실입니다. 지소미아 협상을 놓고 우리와 일본 정부 간의 감정 싸움이 다시 커지고 있는 가운데 다음 달 24일로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지소미아를 둘러싼 최종談判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명기입니다. 지난 22일 저녁 지소미아 조건부 종료 연기 발표를 두고 청와대가 강한 유감을 표하자 일본 정부가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일본 국내 상황을 의식한 대응으로 보이지만 더 크게 확산하는 건 일단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도쿄 황보연 특파원입니다. 지난 22일 지소미아 조건부 종료 연기 합의 발표에서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 스스로 수출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 것처럼 강조했습니다. 韓国側が輸出管理の現状の問題点について改善に向けた意欲を示していると受け止めることができると判断しております。 이에 청와대가 왜곡 발표라고 강하게 항의하자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밤중 SNS에 짧은 글을 올려 반박했습니다. 당시 수출 규제 3개 품목에 대한 앞으로의 방침을 발표했고 그 골자는 사전에 한국 정부와 조율했다는 겁니다. 조율했으니 문제없다는 취지지만 무슨 내용을 어떻게 조율했다는 설명은 빠져 있습니다.
청와대가 경제산업성 발표를 문제 삼아 항의하자 일본 정부가 한국 입장을 이해하며 부풀린 점에 대해 사과했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간단하게 부인했습니다. 政府として謝罪した事実はありません。 한국에 굽히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정부로서라는 전제를 달아 묘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우리 정부가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한 지적에 대해 일본 정부가 애매한 표현으로 부인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 측의 지적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며 더 이상의 확전은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韓国側の発信の一つ一つについてコメントすることは生産的ではない。このように考えます。 이 같은 일본 정부의 태도는 한국 때리기가 자국 내 여론의 지지를 받는 점과 어렵게 만들어진 지소미아 종료 연기 상황을 확실한 연장으로 끌고 가려는 의지가 복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관련해 한일 관계 소식통은 일본 국내 정치 상황을 의식해 한국의 강한 모습을 보이지만 일본은 물론 미국도 지소미아 연장을 원하는 만큼 불필요한 갈등 상황은 일본 정부에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현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 접경 지역 해안포 부대를 찾아서 시험 사격을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우려와 함께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이달 들어서만 세 번째 군사행보에 나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찾은 곳은 황해도 남단의 섬 창린도입니다. 남북이 지난해 9월 모든 포 사격을 중지하고 포문을 폐쇄하기로 합의한 남북 완충 지역에 해당합니다. 부대 곳곳을 돌아본 김 위원장은 포 진지와 감시소에 들르더니 뜻밖의 지시를 내렸습니다. 전투 직일 근무를 수행하고 있는 해안포 중대 2포의 목표를 정해주시며 한번 사격을 해보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늘 긴장이 감도는 접경지 부대를 시찰한 것도 모자라 대수롭지 않은 듯 시험 발사 명령까지 내린 겁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각급 부대가 임의의 시각에도 전투 임무 수행에 동원될 수 있게 철저히 준비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매체는 군인들이 평소 연마한 포 사격수를 남김없이 보여줬다고 전해 실제로 사격이 이루어졌음을 시사했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의 이번 행동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첫 번째 사례로 보고 유감 표명과 함께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서해 완충구역 일대에서의 해안포 사격 훈련 관련 사항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9월 남북 군사당국이 합의하고 그간 충실히 이행해온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입니다. 통일부는 김 위원장의 남북 접경 부대 시찰은 처음이 아니라며 북한 내부의 수요에 따라 이루어졌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김 위원장의 접경 지역 군부대 시찰을 공개한 건 지난 2017년 5월이 마지막으로 남북 대화 재개 이후 처음입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맞아 문재인 대통령과 아세안 국가 정상들이 모두 모이는 환영 만찬이 1시간 전쯤 끝났습니다. 여러 가지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 현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기자. 네, 부산 백스코입니다. 네, 환영 만찬 시작에 앞서 문 대통령이 아세안 각국 정상들을 영접했는데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네, 만찬장은 부산 기장에 있는 한 호텔에 마련됐습니다. 호텔 입구에는 전통 의장대와 전통 군악대가 도열했고 아세안 정상들이 도착할 때마다 웅장한 연주로 맞이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에밀레종 모형이 설치된 로비에서 아세안 국가 정상 9명과 배우자 7명을 영접했습니다. 에밀레종 표면에는 이번 특별정상회의 엠블럼과 국기가 홀로그램으로 표현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오늘 만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4대 그룹 총수를 포함해 재계 인사들과 정치권 인사들도 대거 초청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만찬 자리에서 우리와 아세안이 30년 동안의 우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최적의 동반자가 됐다며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아세안의 꿈이 한국의 꿈이라면서 이번 정상회의는 하나의 공동체를 향해 같은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만찬 메뉴에도 각별한 의미가 담겼다고 하는데 어떤 음식이 나왔습니까?
네, 정상들의 만찬이 있을 때마다 메뉴가 항상 화제가 되고는 하는데요. 오늘은 산나물 잡채와 전복, 해산물찜, 한우 갈비구이 등이 마련됐습니다. 산의 맛, 바다의 맛, 땅의 맛이라는 컨셉인데요. 평화와 동행, 번영이라는 의미를 담았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이번에는 특히 디저트에도 각별한 뜻을 담은 것 같습니다. 한국과 아세안의 각 나라에서 자란 쌀로 만든 떡이 준비됐는데요. 다양성 속의 통일이라는 화합의 의미를 담았다는 설명입니다. 만찬 이후엔 문화 공연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배우 정우성 씨가 문화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문화행사 초반 이번 행사의 개최 기념곡인 사이드 바이 사이드와 함께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공연은 모두 4막으로 구성됐고요. 1막에서는 LED와 4K 기술을 결합해 무용단이 아세안 각국의 전통 몸짓을 재해석해 표현했습니다. 2막에서는 5G 기술과 K-팝이 만났습니다. 가수 현아 씨의 공연에 5G와 모션 캡처 기술이 접목됐습니다. 빛의 씨앗이라는 제목으로 준비된 3막에는 마술사 이은결 씨가 혼합 현실 기술과 조명, 레이저 등으로 화려한 무대를 꾸몄습니다. 마지막 4막에서는 아세안 국가 아티스트들과 우리나라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함께 평화의 노래를 연주했습니다. 공연이 끝날 때마다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또 아세안 정상들과 배우자들이 박수로 호응했습니다. 네, 환영 만찬도 모두 마무리가 됐고 내일은 이제 본격적인 특별 정상회의가 열리죠? 네, 그렇습니다. 내일 아침 문재인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이 참석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두 세션으로 나눠 진행됩니다. 회의에서는 한아세안 공동 비전 성명을 채택할 예정인데 자세한 내용은 오후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내일 채택되는 성명은 향후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 사이 협력의 기본이 될 거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공동 비전 성명에는 지난 30년 동안 성과에 대한 평가와 신남방 정책의 비전도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정치 안보, 경제, 사회문화 등 3개 분야의 협력 사업과 성과를 담은 공동 의장 성명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의 정상회담 일정도 이어집니다. 내일은 미얀마, 라오스와의 정상회담이 계획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아세안의 스타트업 기업들이 참여해 각국의 경험을 교류하는 자리인 스타트업 서밋과 혁신 성장 쇼케이스도 개최됩니다. 저녁에는 모레 한 메콩 정상회의를 앞두고 문 대통령과 메콩강 유역 국가 정상들의 만찬이 있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홍콩 구의원 선거가 범민주 진영의 압도적 승리로 끝났습니다. 목표치인 과반을 훌쩍 뛰어넘어 80% 정도의 의석을 휩쓸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말 그대로 선거 돌풍이었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후보도 제대로 내지 못했던 범민주 진영이 의석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비율로 보면 전체 452개 의석 가운데 무려 80% 정도를 석권했습니다. 친중 정당들은 60석가량을 얻어 명맥을 유지하는 데 그쳤습니다. 범민주 진영의 독립 성향 당선자들을 포함하면 의석 비율이 85%에 이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This is not only a referendum, but it sends a very strong signal to the government, the authorities in Hong Kong and Beijing. 구별로도 전체 18개 구 가운데 17개에서 범민주 진영이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친중파가 모든 구를 장악하고 있는 현재 판도를 4년 만에 완전히 뒤집은 겁니다. 연기설까지 놔도는 혼란 속에서 치러진 구의원 선거는 새로운 구도를 만들어냈습니다. The poll and count has been conducted in an open, fair and honest manner in the main. 캐리람 행정장관은 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진지하게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홍콩은 중국의 일부라고 강조했습니다. 不管香港发生什么样的事情，香港是中国领土的一部分，香港是中国的一个特别行政区。 하지만 투표로 확인된 홍콩인들의 거센 민심을 외면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송환법 반대로 촉발된 홍콩의 민주화 시위가 이번 선거를 통해 새로운 출발선에 서게 됐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이번 홍콩 구의원 선거에서는 투표율도 역대 가장 높았습니다. 민주화 시위 사태로 분노한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몰려 나오면서 표심이 반영됐다는 분석인데요. 향후 민주화 시위는 더 힘을 얻고 정치개혁 요구도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희준 기자입니다. 투표소가 문을 열기 전부터 길게 늘어선 줄. 민주화 시위 사태 6개월째에도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는 홍콩 정부를 심판하겠다는 표심이 대거 투표소로 몰려나왔습니다. 젊은 유권자들도 부쩍 늘어났습니다. I hope that the majority of the votes will give to the anti-government camp so that the government will listen to the people's voice. 이런 적극적인 표심에 이번 선거 투표율은 71.2%,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역시 사상 최대였던 등록 유권자 413만 명 중 294만여 명이 한 표씩을 행사한 겁니다. 4년 전 구의원 선거 투표율 47%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18에서 35세 젊은 층 유권자는 12.3% 늘어 연령대별 최대 증가폭을 나타냈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쓰나미와 같은 분노가 홍콩을 휩쓸어 친중파의 산사태와 같은 참패를 안겼다고 보도했습니다. 범민주 진영의 압승으로 홍콩 민주화 시위는 더욱 힘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We are not only satisfying on electing the district council. We need to have direct election to elect our government. The chief executive of Hong Kong should be voted by us. 이에 따라 민주화 시위에 강경 대응으로 일관해온 캐리람 정부의 정책에는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행정장관 직선제 등 정치개혁 요구 또한 거세질 것이란 관측입니다. YTN 김희준입니다. 이처럼 범민주 진영이 압승을 거두면서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이른바 중국몽 구상도 흔들리게 됐습니다. 홍콩의 행정수반인 캐리람 장관은 다시 궁지에 몰리며 경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홍콩 구의원 가운데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던 친중파 진영은 이번 선거에서 몰락했습니다. 홍콩 시민들은 반정부 시위 과정에서 꾸준히 반중국 정서를 표출했고 충격적인 선거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중국 정부는 줄곧 시위대에 맞서는 홍콩 정부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선거를 열흘 앞두고 시진핑 국가주석까지 홍콩의 질서 회복이 긴급하다며 경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결국 역풍으로 작용했습니다. 강대한 중국을 핵심으로 일국가 이체제를 앞세워 홍콩, 마카오, 타이완을 통제하려 한 시진핑 주석의 중국몽 구상도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홍콩 시민의 퇴진 압력을 받았던 행정수반 캐리람은 이달 초 상하이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며 힘을 얻었지만 또다시 궁지에 몰렸습니다.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을 호소했지만 최악의 평가가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I appeal to all registered voters in Hong Kong to come out to cast your vote, to select your preferred candidate to represent your interests in the next term of the district councils, which will start on the 1st of January 2020. 2년 반 정도 임기가 남아있는 캐리람은 이제 신뢰와 영향력을 모두 잃었습니다. 2005년 전국 혼란 속에 중도 사임한 둥젠화 전 행정장관의 뒤를 이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선거 참패의 후속 조치를 놓고 홍콩 정부도 중국 지도부도 깊은 고민에 빠진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최근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그렇다고 혐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재판부는 동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이 맞고 성접대를 받은 것도 사실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교환 기자입니다.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 파문으로 임명 6일 만에 물러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두 번의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 과거사위원회의 권고로 세 번째 검찰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의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주 별장 동영상과 역삼동 오피스텔 사진 등에서 성접대가 존재한 것은 사실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측은 오피스텔 사진 속 남성의 경우 가르마 방향이 반대라는 점을 근거로 다른 사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연히 다른 사람이 찍혔거나 다른 사람을 대역으로 내세웠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김 전 차관 측 주장에 대해 지극히 합리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했습니다. 오피스텔 사진은 가르마 방향만 제외하면 머리 모양과 얼굴형, 이목구비와 안경 등을 볼 때 김 전 차관과 매우 유사하다는 겁니다. 게다가 해당 사진은 합성 등 조작이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가르마 방향이 반대인 건 사진이 옮겨지는 과정에서 단순히 좌우가 반전됐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논란의 시작점이었던 별장 동영상 속 남성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오피스텔 사진 속 남성과 같은 사람이고 김 전 차관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별장 동영상은 가르마 방향도 김 전 차관과 일치하고 파일명도 김 전 차관 이름을 따서 작성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결국 법원도 김 전 차관이 성접대를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공소시효가 모두 지나 처벌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제주 해상에서 대성호가 화재로 침몰한 지 일주일 만에 또 어선 사고가 발생해 선원 3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돼 해경이 수색하고 있습니다. 어선에 탔던 선원들은 배가 뒤집히자 추운 바다에서 구명벌과 구명조끼에 의지해 사투를 벌였습니다. 유종민 기자입니다. 어선 전복 사고로 표류 중 구조된 선원이 헬기로 긴급 후송됩니다. 경비 함정에서도 표류하던 선원들을 차례로 구조합니다. 선원 14명을 태운 창진호가 나라도 남서쪽 해상에서 침수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은 새벽 6시쯤. 이번 조업의 마지막 작업을 위해 이동 중이던 창진호는 높은 파도를 맞고 순식간에 90도 정도 기울었습니다. 파도가 배를 친 거죠. 쳐가지고 기관실로 물이 들어오길래 좀 딴 데보다 좀 많은 양이 들어가서 뭐가 좀 잘못됐구나 들어가 보니까 사고가 난 거죠. 선원들은 곧바로 구명조끼를 입고 어선 한쪽으로 대피했고 이렇게 1시간 정도 파도와 싸우던 중 배가 뒤집히면서 선원들은 파도에 휩쓸렸습니다. 일부는 구명벌에 타고 또 일부는 구명한을 잡거나 구명조끼를 입은 채 표류했습니다. 선원들이 4-5m가 넘는 파도와 사투 벌이기를 2시간 30여 분 정도. 사고 현장에 도착한 헬기와 경비 함정에 표류하던 선원 14명 가운데 13명이 구조됐습니다. 여기에 구명벌과 구명조끼도 인명피해를 줄이는 데 한몫했습니다. 현장에 도착을 하니까 구명벌 하나와 해상 표류객이 있었습니다. 해상 표류군을 모두 구조 완료 후에 구명분에 승선 중인 4명을 구조 완료. 하지만 합동구조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조된 선원 가운데 3명은 숨졌습니다. 또 선원 1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YTN 유종민입니다. 전북 군산 앞바다에선 높은 파도에 김양식장 관리선이 뒤집혀 1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습니다.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거센 바람과 높은 파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정건 기자입니다. 전날 밤늦게 실종됐던 김양식장 관리선이 발견된 시간은 다음 날 아침 8시쯤. 배는 뒤집힌 상태였고 전복된 배 위에 3사람이 있었습니다. 러시아 국적 선원 2명과 70대 내국인 선원이었는데 내국인 선원은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러시아 선원들의 진술에 의하면 현재 그때 파도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파도가 심하다 보니까 배로 물이 차오르니까 그 물의 그 무게를 못 견디고 배가 전복된 걸로. 이 배는 하루 전 군산시 옥도면 문여도 인근 바다로 김양식장 관리 작업을 하러 나갔습니다. 하지만 밤 11시가 넘어서도 돌아오지 않자 선장 부인이 해경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선장한테 전화를 했더니 계속 전화를 안 받은 거죠. 사고 당시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였고 파도 높이는 2 내지 3m로 높았습니다. 이 관리선에는 모두 5명이 타고 있었는데 아직 내국인 2명은 실종 상태. 해경은 경비함정과 헬기, 어선 등을 동원해서 구조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센 바람과 높은 파도로 수색 작업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YTN
오점권입니다.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 이른바 워라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국민 비율이 처음으로 1위 우선이라는 비율을 앞섰습니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일과 가정을 비슷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만 13살 이상 국민 3만 7천 명에게 일이 우선인지 일과 삶의 균형이 더 우선인지 물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쓸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으면 돈을 버는 의미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정도 사생활이나 개인 시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워라밸을 좀 중요시하는 편입니다. 2년 전에는 일이 우선이라는 답변이 더 많았지만 올해는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이 우선이라는 답변이 앞섰습니다. 워라밸 답변이 더 많이 나온 것은 처음으로 남성보다는 여성이 일과 가정이 비슷하게 중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직업을 선택할 때 중요 순위를 물었더니 수입과 안정성, 적성과 흥미 순이었습니다.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듯 청년들의 선호 직장은 국가기관이 가장 높았고 공기업과 대기업 순이었습니다. 여성 취업의 가장 큰 장애 요인은 육아 부담이고 다음은 사회적 편견이었습니다. 19살 이상 국민 가운데 노후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35%로 2년 전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반면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고 답한 65%는 준비 방법으로 국민연금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60살 이상 고령자의 생활비 마련 방법은 본인과 배우자 부담이 70%로 가장 많았고 자녀 또는 친척 지원과 정부 사회단체 순이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기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2년 전보다 1.1%포인트 줄었고 2011년과 비교하면 10%포인트 이상 감소했습니다. 19살 이상 가구주 중 내년에 가구의 재정 상태가 나빠질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2년 전보다 2.8%포인트 늘어난 가운데 재정 상황이 악화하면 먹고 입고 즐기는 것 순으로 소비를 줄이겠다고 응답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가수 구하라 씨의 안타까운 소식에 많은 팬이 빈소를 찾아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습니다. 생전에 악성 댓글로 많이 고통스러워했던 만큼 이번에도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맑게 웃고 있는 구하라 씨의 생전 모습. 믿기지 않는 영정이 돼 팬들 앞에 놓였습니다. 조용히 장례를 치르기 원하는 유가족 뜻에 따라 팬들을 위한 빈소가 별도로 마련됐습니다. 공개된 빈소 역시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추모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동료 연예인들은 온라인을 통해 추모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룹 AOA가 컴백 쇼케이스를 취소하고 엑소도 콘텐츠 공개 일정을 연기하는 등 추모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구하라 씨의 갑작스런 비보에 이번에도 악성 댓글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구 씨는 올해 초 여러 가지 악성 댓글이 이어지자 SNS를 통해 악성 댓글로 고통받아온 지난 날을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댓글 보니까 좀 마음이 되게 나쁜 말 해서 제가 마음이 아프고, 똑같은 사람인데 악플에 시달리면서 고통받는 것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악성 댓글 처벌법을 강화해달라는 국민청원도 등장했습니다. 악플은 더 이상 활동할 수 없다라고 하는 좀 절망적인 상황을 유도하기 때문에 악플이 근원적으로 발생하고 생산 유통되는 시스템들을 차단하거나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절친 설리 씨가 떠나고 난 뒤 설리 목까지 열심히 살겠다며 다짐했던 만큼 지인들과 팬들의 안타까움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아이돌 스타 또 한 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수 카라 출신의 구하라 씨가 28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한 건데요. 그녀의 절친한 동료였던 가수 설리 씨가 세상을 떠난 지 41일 만입니다. 앞서 구 씨는 5월에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습니다. 다행히 매니저의 발견으로 일찍 병원으로 옮겨져 생명에 지장이 없었지만 이번엔 비극을 막지 못했습니다.
누리꾼들은 무차별적인 악성 댓글이 그녀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그녀를 댓글 공격에 시달리게 했던 건 지난해 불거졌던 몰카 영상 협박 사건이었죠. 앞서 1심 재판부는 해당 동영상을 촬영한 구 씨의 전 남자친구 최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상해 협박 등의 혐의는 유죄라고 인정했지만 가장 논란이 됐던 불법 촬영에 대해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찍은 것은 맞지만 당시 피해자가 촬영을 제지하지 않았고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또 판결에 대한 2차 피해도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소설가 공지영 작가는 SNS를 통해 당시 재판을 맡은 판사가 영상의 내용이 중요하다면서 단독으로 동영상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는데요. 2차 가해라며 동영상 공개를 거부하는 구 씨 변호인단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불법 촬영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일제히 그녀의 비극을 애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 동영상 촬영과 유포 문제를 내버려두면 안 된다며 처벌 강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피해자에 대한 쏟아진 악플과 범죄 영상을 찾아보려는 공범자들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결국 가해자는 불법 촬영 범죄에 한해 무죄를 받았고 결국 우리 사회는 또 한 명의 사이버 성폭력 피해자의 안타까운 삶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누가 그녀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을까요? 누군가를 지목해 손가락질하는 일보다 사이버 성폭력 피해에 대해 방관하고 무관심으로 대응하지 않았는지 우리의 사회적 책임을 돌아봐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틀 전 그녀가 자신의 SNS에 가장 마지막으로 남긴 말 잘자였습니다. 이제는 구 씨가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 없는 곳에서 평안히 잠들기를 바랍니다. SNS 유명인을 활용해 직접 사용한 후기 형식으로 광고를 해온 업체들이 억대 과징금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주로 국내외 유명 화장품 업체와 미용기기 업체들이었는데 후기 형식의 광고가 적발된 것만 4,100여 건이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SNS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다이슨 고데기에 관한 글입니다. 본인이 자주 사용한다면서 집에서 자연스럽게 머리 모양을 만들 수 있다는 좋은 평가가 길고 자세하게 쓰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게시물은 업체로부터 대가를 받은 사실상 광고 글입니다. 이렇게 흔히 인플루언서로 불리는 SNS상의 유명인을 활용해 사용 후기 형식의 광고를 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화장품과 미용기기 등 업체 7곳에서 지난 2017년부터 4,100여 건 넘게 이런 방식의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LG 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 등 국내 업체는 물론 랑콤과 입생로랑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로레알 코리아도 적발 대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7개 업체가 후기 형식 광고의 대가로 지급한 현금과 물품은 11억 5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공짜로 제품을 주거나 현금을 제공하고도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 즉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모바일 SNS상의 표시광고법 위반 제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플루언서가 개인의 의사에 따라 의견, 평가, 느낌 등의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오해나 우려가 있고 이에 따라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공정위는 적발 과정에서 대부분 업체가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수정한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2억 6,900만 원 부과했습니다. 다만 로레알 코리아는 게시물의 22%가량을 여전히 고치지 않아 법 위반 사실을 알리는 공표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SNS를 활용한 광고에서 소비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표시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철도공사 코레일 노사가 이틀에 걸친 마라톤 협상 끝에 주요 현안에 대해 잠정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철도 파업은 일단 종료됐는데 완전한 합의까지는 노사 양측의 진통이 불가피해 파업의 불씨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김현우 기자입니다.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지난 20일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철도 노조. 이후 물밑 접촉에 이어 주말 내내 마라톤 협상을 진행하다 결국 잠정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합의 내용은 임금 1.8% 인상과 국토부가 참여하는 인력 충원 협의, 고속철도 통합 운영 방안 건의 등입니다.
핵심 쟁점인 4조 2교대 근무제 도입에 따른 인력 충원 범위와 관련해 국토부가 나서기로 하면서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철도 노조가 주장해왔던 노정 협의에 국토부가 응한 겁니다. 여기에다 노조는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대한 부담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철도공사의 교대제 근무체계 개편과 관련한 인력 충원에 대해서 철도공사, 노조, 국토부 간 이견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접점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잠정 합의에 이르면서 철도 파업은 닷새 만에 철회됐습니다. 시차 근무 인력은 순서대로 현장에 복귀합니다. 열차 완전 정상화까지는 하루나 이틀 더 걸릴 예정이어서 운행 차질과 불편은 다소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저는 출퇴근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금요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토요일도 많이 힘들었어요. 거의 한 20-30분 연착된 적도 있거든요. 철도 파업으로 평일과 주말 사이 시민 불편이 가중됐고 특히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열차표 구하느라 발을 동동 굴러야 했습니다. 화물 열차는 10대 가운데 7대가 멈춰서면서 물류 차질도 빚었습니다. 철도노사협의회 국토부가 참여하기로 하면서 파업은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 차가 여전해 최종 합의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청와대 앞에는 도로공사 요금 수납원 노조와 보수단체인 범국민투쟁본부가 몇 달째 농성 집회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집회가 장기화하면서 인근 주민과 학교의 불편이 커지자 경찰이 오늘부터 두 단체는 야간에 집회를 열지 말라고 통보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청와대 사랑채 측면의 효자로 개천절에 열린 보수단체 집회가 철야 농성으로 이어지면서 2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확성기를 이용한 집회가 시도 때도 없이 열리면서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집회 장소에서 500m 떨어진 시각장애인 학교에선 수업까지 차질을 빚자 학부모들이 탄원서까지 냈습니다. 대부분 소리에 의존해 교육받는데 확성기와 스피커 소리 때문에 고통이 막심하다는 겁니다. 낮이고 밤이고 뭐 주중이고 주말이고 계속되는 이런 집회 때문에 정상적인 어떤 그런 방과 후 활동들이 진행이 어려워요. 민원이 잇따르자 경찰이 결국 주최 측에 야간 집회를 제한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야간과 출퇴근 시간대에는 집회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인근 효자 치안센터 부근에서 농성하는 도로공사 요금 수납원 노조 측에도 같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경찰은 인근 주민의 평온한 생활이나 학교의 학습권을 뚜렷하게 침해할 경우 집회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는 집회 시위법에 근거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주최 측이 집회 제한 시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추가로 강제 조치에 나설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서울 사대문 안에 진입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지난 7월부터 시범 운영한 녹색 교통지역이 본격 운영되는 건데요. 2021년에는 강남과 여의도까지 확대될 계획입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일주일 내내 차량 통행량이 많은 서울시 중구 서소문입니다. 녹색 교통지역 시범 운영 중인데 지금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심심치 않게 지나다닙니다. 하지만 12월 1일부터는 아침 6시에서 저녁 9시 사이에 이렇게 서울 사대문 안에 진입하면 과태료 25만 원이 부과됩니다. 노후 경유차 등 공해 유발 차량 진입을 차단하는 녹색 교통지역이 다음 달부터 본격 운영됩니다. 단속 지역은 사직동과 해화동 등 종로구 8개 동, 소공동과 을지로 등 중구 7개 동 한양도성 내부입니다. 다만 긴급 차량이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10월 31일까지 저감장치 부착 신청을 했거나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은 내년 6월 말에서 12월 말까지 단속이 유예됩니다. 45개 지점에 119개 CCTV 단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태료 대상 차량에 대한 자동 검지 조회 그리고 통보까지 자동으로 진행되고 사후 고지 그리고 이의 신청 절차까지 시스템 앱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차량 운행이 제한되는 지역에선 대신 녹색 교통 시스템이 도입되거나 확충됩니다. 서울역과 시청 등 도심 주요 지점과 명동과 남산 등 관광 지역을 연결하는 4개 노선에 녹색 순환버스가 운영되고 공유교통수단인 따릉이와 나눔카는 2배 늘어납니다. 서울시는 7월부터 10월까지 시범 운영 기간 동안 5등급 차량 통행량이 14% 넘게 감소했다면서 운행 제한을 본격 시행하면 초미세먼지 발생량이 15.6% 감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21년에는 강남과 여의도까지 녹색 교통지역을 확대하기로 하고 연구 용역을 거쳐 지역 특성을 반영한 대책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11월의 마지막 주, 이제 길고 긴 겨울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대설특보가 내렸던 강원 산간 지역은 한방눈이 쌓여 완연한 겨울 풍경을 자아냈습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젓갈색 단풍이 산 아래에 남았는데 꼭대기는 이미 한겨울 세상입니다. 겨울이 가장 빨리 찾아오는 강원 산간 지역. 오전부터 굵은 쌀아기 눈이 쉴 새 없이 날리고 어느새 설악산은 하얀 눈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쌓인 눈에 발이 빠지고 잎사귀 떨어진 나뭇가지엔 눈부신 눈꽃이 맺혔습니다. 험한 계절이 다가오며 인적 드문 산간도로도 하나둘 끊기고 있습니다. 산 정상에 눈이 많이 내리면서 혹시 모를 안전 문제와 제설 때문에 설악산으로 올라가는 도로 가운데 하나인 미시령 옛길은 전면 통제됐습니다. 산 정상에서 보내온 영상은 이미 한겨울 세상. 중청과 소청, 대청 어디나 순백의 설경이 펼쳐집니다. 다음 달 중순까지 입산이 통제됐지만 정상에 남은 국립공원 직원들은 이때가 가장 분주합니다. 탐방객 응대하는 데 정신이 없고 네. 또 탐방객 응대 없는 그러니까 통제 기간 동안에는 그간 밀려있던 이제 탐방로 정비 업무나 시설 정비 업무, 대피소 관리 뭐 이제 이런 걸 하죠. 어느덧 시작된 춥고 긴 겨울. 첫 대설특보와 함께 강원 산간 지역에서는 겨울 준비를 재촉하는 눈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경기도 파주에 있는 군부대 훈련장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 군인 1명이 숨졌습니다. 군 당국은 훈련장 정비 작업을 하다 땅에 묻힌 폭발물이 터진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김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 폭발물 처리반을 태운 차량이 훈련장 안으로 줄지어 들어갑니다. 경기도 파주에 있는 이 훈련장 안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난 시간은 오전 11시 10분쯤. 공병부대 훈련장에서 정리 작업을 하던 중에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이곳에서 약 1km 떨어진 훈련장입니다. 굴착기로 훈련장을 정비하던 가운데 땅속에 있던 폭발물이 터진 겁니다. 이 사고로 현장에 있던 25살 신모중이가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또 유모 일병이 얼굴에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원인 모를 폭발물에 중위 1명이 다쳤고 병사는 군병원으로 후송했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군 사격장과 폭파 훈련장이 많아 평소에도 자주 폭발음이 들리던 곳이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날은 포를 쏘니까는 들리죠. 폭발음 소리가 계속 들리고. 네네. 군 당국은 처음 보도된 것처럼 포사격과 관련된 훈련 중에 일어난 사고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군 당국은 사고 수습 전문 병력 등을 투입해 폭발물의 종류와 정확한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간호장교를 육성하는 국군 간호사관학교의 남자 생도들이 단체 대화방에서 성희롱성 대화를 나눈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학교 측이 사건을 덮으려 하는 등 성희롱을 방조했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국군 간호사관학교 남자생도 단체 대화방에서 특정 여성생도에 대한 외모 비하 발언이 이어집니다. 여생도들이 간호 실습을 나가서 성행위를 하는 게 아니냐는 말도 서슴지 않습니다. 근거도 없는 음해지만 말리는 사람은 없고 맞장구 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자 동기뿐 아니라 여성 지휘관에 대한 성차별적 비하 발언을 쏟아냅니다. 대화방 발언이 폭로되며 문제가 불거졌지만 학교 측의 처리 방식은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여생도들의 문제 제기를 받은 훈육관이 동기를 고발하는 게 괘씸하다며 사건 접수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결국 학내 자치위가 정식으로 사건을 회부한 뒤에야 조사를 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습니다. 주요 가해자로 지목된 남자생도 11명 가운데 1명만 퇴교 처분되고 나머지는 외박 금지 수준의 근신 처분에 그쳤습니다. 특히 한 생도는 동기 폭행으로 징계를 받은 상태였는데도 가벼운 징계에 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근데 국방부와 사관학교는 사관생도들이 그런 허술한 징계 규정을 피해서 성희롱과 성범죄에 연루되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면 근신으로 끝나서 그대로 임관을 할 수 있게 둔다는 것이고요. 군인권센터 측은 국군 간호사관학교가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조차 하지 않아 2차 가해까지 방치했다며 비판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대전에서 중학생이 교실에서 동아리 수업을 맡은 여자 강사의 머리채를 붙잡아 흔드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교권 보호를 위한 법이 지난달 개정됐는데 시간 강사는 교원에 해당하지 않아 이 법의 적용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상공 기자입니다. 지난 22일 대전의 한 중학교 교실. 1학년 남학생이 동아리 활동 수업 선생님의 머리를 잡고 흔드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학생이 외모를 비하하며 계속 놀렸고 선생님이 그만두라며 출석부로 머리를 치자 갑자기 달려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장에 있던 학생들이 말렸지만 피해 선생님은 머리카락 일부가 뽑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대구에서도 수업 시간에 잠을 자던 남학생이 자신을 깨운 교사를 폭행해 경찰에 고발된 일이 있었습니다. 교원 지휘법이 개정돼 교육청 고발이 의무화되면서 내려진 조치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는 교원 지휘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 선생님이 일주일에 2번 학교에 와 학생을 가르치는 시간 강사였기 때문입니다. 대전시 교육청은 초중등 교육법상 시간 강사는 교원에 해당되지 않아 교권보호위원회는 열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가해 학생은 생활지도 차원에서 선도위원회를 열어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피해 강사의 보호 조치는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를 인정하고 지원을 요구해야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위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와 저희와 서로 협의해서 선생님을 도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겠다 그거죠. 학교 현장에서 교사를 대신해 시간 강사들이 투입되고 있지만 사실상 이들의 교권 보호는 뒷전으로 밀려 있는 겁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뿐만 아니라 강사분들이 많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생각한다면 강사분들이 교권 침해를 당할 경우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 측은 계약된 강사료를 줄 테니 쉬어도 된다고 건의했지만 피해 강사는 수업을 듣는 다른 학생들을 위해 정상 출근할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하나 모아가지고 아주 알차게 지금 공부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네네. 그리고 저질 학들한테는 같이 저질로 놀아야 돼. 그놈들 다 우리 다 알고 있잖아. 나쁜 놈들. 자, 그만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와 있는데. 사람이 안 왔어요. 나경원이 하나 지가 안 아, 맞네. 미국 갔네. 아니에요? 그래도 인사할게요.
대표님 오래 버티시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카메라 보세요. 돌아서 주세요. 카메라를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오늘은 의원님들께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카메라 안 찍어도 돼요. 제가 볼 때는 내일 모레까지 버티기 어려우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대표님께서 병원으로 실려가시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대표님 단식을 그냥 그대로 보고 계시겠습니까? 이제는 단식을 멈춰달라고 강화문에서 진짜 걸기하면서 밤새도록 농성하고 이렇게 해서 이 법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께 우리가 할 테니 이제부터는 우리가 할 테니까 단식 멈춰달라 이렇게 좀 함께 나가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의원님들께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의원님 우리 전부 총사퇴할 테니 국회의원 총사퇴할 테니 대표님 단식을 멈춰주십시오. 이 말씀 드리러 나왔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지난 22일 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로 연기하고 수출 규제 관련 국장급 대화를 재개하기로 합의했지만 협상 타결 과정을 두고 서로 엇갈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봉합되는 듯했던 한일 간 갈등이 다시 불붙는 그런 양상입니다. 나이트 포커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조대원 자유한국당 경기 고양정 당협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주제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が輸出管理の現状の問題点について改善に向けた意欲を示していると受け止めることができると判断しております。政府として謝罪した事実はあります。네, 협상 타결 과정 물론 사과 여부를 놓고 우리 정부와 일본 간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좀 일본이 깔끔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본이 사실은 합의 내용과 다르게 본인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자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기본적으로 이번 합의를 놓고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아베 총리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 지지율을 국내에서 올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본인들이 성과를 많이 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을 압박을 해서 한국이 결국은 두 손 들고 다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네. 그런데 미국이 한국만 압박을 했습니까? 일본도 같이 압박을 했습니다. 일본도 지금 절대 이 문제는 예를 들면 경제 제재 문제와 그다음에 지소미아 문제는 별개 문제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선을 긋고 협상도 안 하고 우리 대표단에 가서 만나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이제 만나자 그러고 정상회담까지 하겠다고 나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 지소미아를 지렛대로 해서 본인들도 일정부 양보했다는 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이런 태도는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두 가지.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문제를 삼는 건 이렇습니다. 첫째는 22일 오후 6시에 동시 발표하기로 합의했잖아요. 네. 그런데 7, 8분 늦게 발표하면서 온갖 자기들 원래 합의문에 없는 내용까지 자기들이 해석해서 다 얘기를 했어요. 본인들이 유리한 쪽으로. 원래는 설명을 달지 않기로 했죠. 않기로 했죠. 예. 간단하게 우리와 똑같이 발표하기로 했는데 자기들 설명 다 달아서 했죠. 두 번째, 한국이 WTO 제소 중단을 먼저 제안했다는 식으로 발표를 해요. 네. 그런 적이 없었다잖아요. 그런데 일본이 저런 식으로 발표하는 것은 네. 저는 정말 그 신뢰할 수 있는 양국 간의 관계를 생각한다고 하면 저런 식으로 발표하는 것은 한국 한일 간의 관계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네. 그리고 저런 식으로 일본이 자꾸 자기 국내 정치에 이용하기 위해서 지소미아나 아니면 한국과의 어떤 관계 개선을 활용하려고 한다고 하면 진실성이 의심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잘못된 행동이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왜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 우리의 완벽한 승리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없는 사실을 떠벌리는 걸까요? 그 배경에는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일본은 세계 경제 3위 대국이고 네. 한국도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 아닙니까? 네. 이 두 나라 사이에 외교 간의 문제를 네. 이렇게 나와가지고 서로 뭐 발표했느니 사죄를 했다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네. 사실은 되게 부적절하고요. 그렇죠. 네. 뭐 인접 국가들이 바라보거나 앞으로 다른 국가들이 한국이나 일본하고 다른 외교적 뭐 대화를 하고 또 협상을 하고 뭔가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내용들을 뭐 이렇게 해버리면 앞으로 이제 한국하고 일본은 외교적으로 이제 다른 나라한테 신뢰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갈 거고, 현재 사실은 이런 결과가 나온 거는 뭐 둘 다 외교적 승리라고 하는데 결국은 미국이 큰 틀에서 짜놓은 지소미아란 그 동북아 안보 틀이 무너지니까 미국이 결국 나서서 미국의 압력에 양국이 굴복한 거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현재의 상황은 뭐 누가 승리했다 아니다 얘기하기가 좀 그렇고 네. 양국 다 아베 정권도 그렇고 문재인 정권도 그렇고 양국이 전부 다 이 국내에서 있는 정치적 문제를 이 외교 문제까지 국방이나 외교 문제까지 건드려 가지고 문제가 이제 되면서 이걸 갖다가 이 그 국내 정치를 외교 이용한 나쁜 선례로 남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굳이 뭐 이런 표현이 외교적으로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먼저 도발을 한 건 사실 일본이기 때문에 일본이 먼저 책임을 지고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야겠죠. 자, 그런데 스가 요시대 국방장관이 또 일본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데 먼저 일단 들어보시죠. 政府として謝罪した事実はありません。韓国側の発信の一つ一つについてコメントすることは生産的ではない、このように考えます。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를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부로서 사죄한 사실이 없다고 하니 그러면 정부가 아닌 민간이 사죄를 했다는 얘기인지, 또 일일이 논평하는 거는 자신들이 먼저 이렇게 도발을 하고 왜곡 보도를 일삼고 있으면서 왜 생산적이지 않다라고 또 솔직한 얘기를 안 하고 있고 뭔가를 회피하는 듯한 모습도 그렇죠. 보이고. 이 두 내용만 봐도 일본이 얼마나 그러니까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사과 안 했다, 우리 정부는 사과 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누군가 거짓말을 하는 건데 우리 정부가 그러면 사과 안 받았고 사과했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건 뭐 언젠가는 다 밝혀질 문제인 건데, 그러니까 일본이 사실은 이 문제도 그래요. 일본이 저런 얘기를 안 했으면 우리가 이런 얘기 할 이유도 없어요. 사실 우리 정부가 왜 나서서 사죄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일본이 자꾸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얘기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만약에 일본이 저런 식으로 태도를 나오는데 우리가 아무 얘기 안 하고 있어 보세요. 그럼 마치 우리가 모든 걸 한 것처럼 인정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그런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반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한국에서 나오는 얘기에 대해 일일이 논평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이 문제가 확전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고 저는 봐요. 결국은 일본 입장에서도 우리와의 관계가 계속 이렇게 안 좋아지는 것을 결코 국내 정치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보는 것 같고, 지소미아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제 완전히 종료가 돼버리면 일본 측도 일본 국민들이 아베 총리에서 불만이 많아지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일본 아베 총리 같은 경우도 지소미아를 계속 유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와의 어떤 관계 개선이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하는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관계 개선에 대한 어떤 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작용하는 것까지는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본인들은. 그러니까 결국 속내는 뭐냐면 국민들한테, 본인들의 국민들이 일본 국민들한테 우리가 성공했다,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말을 보여주고 싶지만 그것 때문에 한국이 반발하는 것들 때문에 또 한국과의 관계가 개선하는데 방해거리로 작용하는 것을 또 싫어하는 아주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일본의 태도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겉과 속의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일본 입장에서는 지소미아를 연장을 하거나 갱신을 하는 게 필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뭐 지소미아는 사실 냉정히 따지면 한국이 더 필요하죠. 그렇습니까? 예. 그렇죠. 뭐 일본이 북한에 사실 지소미아가 필요해서 서로 간에 얘기된 게 북한의 또 도발 때문인데 일본이 뭐 북한이 도발을 한다고 그러면 직접적인 그 위협은 안 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생존의 문제, 안보의 문제 직결 걸려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더 필요해서 지소미아를 하는 거고, 가장 지소미아가 필요한 거는 한미일 이 동북아 이 안보 체제 안에서 같이 묶어서 미, 북, 러 이 체제를 갖다가 견제하기 위한 미국이 가장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미 간에 지소미아를 놓고 싸웠는데 왜 미국이 개입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따져보면 현재 일본이 판단할 때는 이 문제를 가지고 더욱 문제시 삼는 거는 자국의 이익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해서 한 발을 뺀 거고, 더 이상 논란을 해봐야 얻을 게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지금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일본한테 중요하지 않은데 왜 여기에 이렇게
사활을 거는 걸까요, 그러면? 아니, 미국이 압력을 가하니까 미국이 한국한테 사실은 한국 정부가 갑자기 지소미아를 찬성하면 뭐 토착 왜구, 친일파 이렇게 몰아세우면서 마치 매국노처럼 그동안 몰아갔던 거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한국 정부에서도 이걸 갖다가 뭐 고민정 대변인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나와가지고 지소미아 문제를 우리가 그렇게 번복을 쉽게 하면 우리 그 천 청와대가 경솔했다는 거를 스스로 증명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뒤집은 거 아니에요? 막판에 몇 시간 나가놓고. 그러니까 현 정부에서 봤을 때도 이게 미국의 압력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압력이 가해지니까 이렇게 된 거고 일본도 마찬가지. 일본이 봤을 때는 현재 얻을 거 다 얻었다. 자기들도 여기서 더 나아갔다가는 미국한테 뭐 미국의 푸들이라는 소리가 듣는 상황에서 얻을 게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제 뒤로 한 발 물리면서 아마 물밑으로 협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위원장님 이제 당으로 보면 이제 자유한국당 소속이시고 육사 출신이시니까 뭐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하자면 제일 지소미아 종료를 우려하는 거는 미국이고 일본은 삼국 중에서는 제일 관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동의하세요? 저는 동의하지 않죠. 그러니까 위원장님 얘기하신 부분은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왜냐하면 일본이 본인들은 공격을 안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본인들도 엄청난 위협을 느끼고 있고요. 그렇겠죠. 일본이 만약에 일본이 아니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일본 땅을 거쳐가거나 공해상으로 발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일본이 언제든 타깃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위험성은 늘 안고 있습니다. 일본 국민들이 사실은 북한의 도발이나 북한의 핵무기 공격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감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사실은 미사일을 처음 발사하면 처음 우리가 탐지하는 우리나라예요. 사실은 발사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궤도를 날아가면 일본이 그다음에 이제 그걸 감지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나라의 정보가 합쳐지면 사실은 더 정확하게 이 미사일이 언제 발사됐고 어느 궤적을 거리면서 어디까지 목표로 해서 날아갔다고 하는 부분이 증명이 되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한일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필요한 부분이죠. 그러나 일본이 그러면 과연 이게 필요 없다. 그렇게 저는 보진 않아요. 우리도 물론 필요하지만 일본도 지소미아가 자기들의 자국 안보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본 국민들도 여기 상당히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이 미사일을 개발하는 우리나라를 공격하려는 미사일을 개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장거리 미사일들을 개발하고 있고 미국 본토까지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 상당히 불안감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뭐 하실 말씀 있어요? 일본이 그렇게 미사일 때문에 불안하다면 한국은 얼마나 불안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현 정부가 북한이 미사일이나 뭐 뭐든 뭐 미사일인지 저기 뭡니까 탄도 미사일인지 모르겠지만 뭐 얘기하면 탄도 뭡니까 이게 발사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정부가 너무 거기에 대해서는 일본보다는 무딘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가 사실 미국 백악관인지 국무부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발표한 내용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그 안보나 국방의 문제를 다른 문제와 연결시키는 건 부적절하다. 이게 미국의 공식 입장이에요. 이걸 한국 정부가 자꾸 흔드니까 사실은 양국이 미국이란 큰 그 가장 강대한 국가가 틀을 짜놓고 여기서 너희들끼리 놀아서 사이좋게 지내라. 외부에 있는 적을 막으라고 했는데 그걸 갖다가 둘 다 흔드니까 미국이 짜증이 나는데 그럼 누가 더 짜증이 나느냐. 국내 문제를 지소미아란 미국이 짜놓은 문제까지 거론하면서 이걸 체제를 무너뜨리는 한국한테 미국이 더 열이 받았다. 그러니까 방위비를 5배 내놔라. 미국 철수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지소미아도 누가 먼저 하자고 그랬냐면 일본이 먼저 하자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먼저 지소미아 하자고 적이 없어요. 한일 한국도 하자고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주장은 일본이 먼저 하자고 주장을 했었고 그래서 체결이 된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물론 우리도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제가 지소미아가 우리에게 영향이 없다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그러나 일본도 분명히 우리와 같든지 우리보다 더 많이 저는 영향을 받는다고 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뭐 정리를 하자면은 사실 뭐 지소미아와 관련된 한일 양국, 특히 왜 일본이 이렇게 강하게 속과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느냐, 이게 이제 저희의 주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앵커로서 첨언을 하자면 미국이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미국 동부 한 10,000km까지 사정거리를 둘 수 있는 핵탄두가 장착이 가능한 그런 미사일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상황에서 일본이 북한 미사일의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라는 거는 저는 제 상식에는 좀 어긋나는 것 같고, 그다음에 한 가지 북한이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거나 아니면은 핵실험을 했을 때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더 빨리 속보가 나가고 대피 훈련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약간 뭐 제 상식과는 좀 벗어나긴 하지만 일단은 의견은 존중을 하고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얘기 한번 해보죠. 어쨌든 다음 달 24일 중국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전에 과장급, 국장급 이런 실무진이 협상을 할 텐데 지금 이런 뭐 진실 공방하는 상황에서 어쨌든 실무진들이 정리를 해야지 24일 날 두 정상이 타결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정상회담까지 가는 거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서로가 사실 확전을 좀
경계하고 있어요. 일본도 그렇지만 우리도 사실은 이 문제가 확정이 돼가지고 한일 간에 합의해놓은 거, 어렵게 합의해놓은 것이 깨지거나 아니면 이것이 문제를 발생시켜서 한일 간의 정상회담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정부도 그렇고 제가 볼 때 일본 정부도 그래요.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한일 정상회담을 이루어지기까지는 저는 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협상에서 좀 더 유리한 이치를 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어떤 삿바싸움 이 정도로 저는 보고요. 그래서 한일 정상회담까지 가는 동안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본인들이 더 유리한 과정을 가지고서 협상에 임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한일 정상회담에서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오느냐는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그 사이에 국장급이든 과장급이든 일정 부분 또 사전에 조율을 해야 되니까 그런 조율의 과정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한일 정상 간에 만나서 큰 틀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국장과 과장급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어떤 의제를 가지고 얘기할지 하는 부분들은 국장급, 과장급 대화에서 어느 정도 조율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번에는 정치권 반응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그리고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 들어보시죠. 사실과 다른 내용을 비공식적으로 흘리는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은 자국의 외교 실패를 감추기 위한 국내용 고식지계에 불과하다고 하겠습니다. 한미일 공조를 와해 수준으로까지 끌고 갔습니다. 지소미아를 연장하라며 미국이 총공세에 나섰고 결국 이 정권도 압박을 못 이긴 것이 그 진실입니다. 자, 지소미아 얘기에서 방위비 협상 문제도 잠깐 짚어볼 텐데요.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봤더니 응답자 3분의 2 이상이 주한미군이 감축되더라도 방위비 인상은 안 된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당연한 거고요. 사실 뭐 5배를 달라고 하는 거는 제가 뭐 미국에서 오래 공부하고 살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경제를 원체 지금 미국 경제를 호황을 만들다 보니까 지지를 많이 받고 있지만 그분을 갖다가 정상적인 일반적인 미국 사람들의 대중적인 평균 눈높이를 시각을 가진 분이라고 미국 사람도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방위비를 이렇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는 미국에서는 어쨌든 자기 자국용으로 쓰고 있는데 협상 카드로 쓰는 거지 5배를 갖다가 달라고 하는 거는 상식적이지 않고 그리고 우리 정부도 이렇게 5배 얘기할 때는 도리어 저는 이번에 지소미아도 봤지만 정말 이 정부가 결기를 갖고 그동안 국내에서 얘기했던 그런 그 주장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번에 정말 지소미아 깨고 주한미군 나가라. 뭐 안 되면 우리가 핵 개발이라도 하겠다. 이렇게 과감하게 치고 나갈 줄 알았는데 여기서 뭐 꼬리를 접고 나가는 거 보니 국내에서 하는 행동하고 역시 미국하고 접하는 건 좀 다르다. 사실 5배를 달라는 거는 비정상적이잖아요. 예, 이런 경우에는 뭐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우리가 이 수용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모욕받았다는 기분이 들죠. 그리고 미국한테는 이제 우리가 요구해야 될 거는 우리가 가장 혈맹으로 미국을 생각했는데 이거는 뭐 말로 설명하기 힘든 돈으로 우리가 표현하기 힘든 돈도 간 관계가 있었는데 이 정도면 거의 당신들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지키려고 온 게 아니라 혈맹이 아니라 이 용병이다. 이렇게 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그런 전략도 필요했다. 근데 그렇게 못하고 이제 결국 꼬리를 내리고 난 뒤에 국내 와서는 너무 잘했다고 자화자찬하는 모습이 좀 이중적이다. 국민들이 납득이 잘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꼬리를 내렸다라는 건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은 뭐 지소미아는 저기 여당 입장 봤을 땐 지소미아가 깨더라도 자기들이 얘기했잖아요. 지소미아가 없더라도 그동안 우리가 안보하는데 문제가 없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2012년도 민주당 대표를 할 때 그 지소미아 그거는 우리를 갖다가 우리 영토를 침범하려는 야욕을 가진 일본하고 무슨 군사 정보를 주고 하느냐 잘못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정권 잡고 나니까 또 허지부지하고 있다가 이번에 그 국내 문제가 불거지니까 지소미아 카드를 들이밀었고 그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국내는 문제나 경제 문제나 다른 문제 있으면 동일 조건을 가지고 뭐 서로 보복을 하거나 싸워야 되는데 외교 안보 카드를 가지고 들이대니까 미국도 당황했던 거고 그 달래다가 안 되니까 미국에서도 결국은 이런 황당한 내용을 가지고 협박하고 한국 정부는 꼬리를 내린 거 아닙니까 이게 결국. 혹시 뭐 추가 설명 같은 거 해주실 거 있으신가요? 꼬리를 내렸단 말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이 미군 철수 문제는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2019년도 회계년도 국방수권법이라고 미국에서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 통과된 법을 보면 22,000명 이하로 미군을 주한미군을 줄일 수 없도록 법에 명기를 해놨어요. 상하원에서 통과를 시켜서. 그리고 지금 다음 달에 아마 통과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2020년 회계년도 국방수권법, 미국의 국방수권법입니다. 그 법을 보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수준이 28,500명 정도 돼요. 그 이하로 감축을 못하도록 법을 아예 막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아니라 의회가 나서서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도 도움이 된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마음대로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감축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협상용으로 그런 말을 할 수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주한미군이 철수하거나 없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왜냐하면 미국 의회에서 만든 법에 22,000명 현재 법으로도 그렇습니다. 다음 달에 통과될 법에 보면 28,500명을 더 이상 줄일 수 없도록 법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라면 주한미군 철수라고 하는 것은 말을 통해서 그걸 뭐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할지는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지고 일정 부분 숫자가 나갈 수는 있겠죠. 또 하나는 지금 지난번에 국방장관도 그랬잖아요. 에스퍼 국방장관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동맹에게 주한미군을 뭐 미군 주둔을 뭐 딜로 해가지고 그걸 어떤 도구로 해가지고 압박을 하거나 아니면 방위비 더 분담하라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주한미군 철수라고 하는 부분들이 마치 방위비 분담에서 중요한 어떤 카드로 사용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미군 입장에서 그걸 사용하는 것도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주한미군 감축 문제와 방위 문제는 별개의 문제로 봐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뭐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5배 이상 올려달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5배 이상 올리는 것이 얼마나 무도한 주장인 것인지 그리고 현재 우리가 어느 정도 부담을 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단순히 돈 1조 원 주는 것뿐만 아니고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데 5조 5천억 정도 돼요. 지금 현재. 그 정도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주장을 하는 미국의 태도, 뒤에 트럼프의 태도가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설득하고 설명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협상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에서 이슬람 국가 퇴치에 기여를 했던 쿠르드족을 사실은 일종의 뒤통수를 쳤다, 배신했다 뭐 이런 비난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한미 동맹에 있어서도 너무 그 오랜 동맹 관계를 좀 무시하고 너무 사업가적인 기질로 접근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이 있고 뭐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예상치 못한 미국 정부 행동에 대해서 뭐 사실 뭐 당황했을 수도 있지만 잘 슬기롭게 헤쳐나갈 것으로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나시 못해. 저희가 강제로 병원 죽기를 각오하고 맞겠다. 이런 그 경직된 가이드라인이 협상을 얼어붙게 하고 또 절벽으로 몰아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대비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비를 하고 계시군요. 네, 먼저 여섯째 당신 농성을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의 고통을 통해서 나라의 고통을 떠올린다. 이렇게 다시 한번 뭐 결기를 다졌군요. 어떻게 해보세요? 뭐 지금 추운데 나가서 밥 굶으면 힘들잖아요. 거기다가 뭐 그동안은 우리가 그 단식을 하면 반대 진영에서는 뒤로 선거가 뭐 우유 마시지 않느냐, 뭐 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지금 다 오픈된 곳에서 단식을 하다 보니까 또 소금도 안 드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개인마다 체력의 차이에 따라 가지고 이걸 버틸 수 있는 날짜가 뭐 5일도 되고 10일도 되고 되는 건데 지금 어쨌든 사람이 목숨을 걸고 곡기를 끊고 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자기들 보기에는 좀 뭐 마음에 안 들고 정치적으로 보여도 일단은 위로하고 격려하고 거기 가서 뭐 어쨌든 그 달래야 되는데 사람이 지금 뭐 목숨을 걸고 죽겠다고 자기 뛰어내리겠다고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 하는데 야 뛰어내려봐. 너 그걸로 뛰어내릴 수 있겠어? 떨어지면 죽겠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 지켜보는 주위 사람들은 그걸 보고 도리어 떨어지려고 하는 그 사람을 나무라는 것보다 그렇게 조롱하고 비하하는 쪽을 더 나쁘게 본다. 이거를 지금 여당이 강구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참고로 일단은 뭐 여론조사가 뭐 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여론조사 보면은 황교안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 한 30%만 공감을 하고 있으니까 그 공감을 얻어내는 거는 결국 황교안 대표나 자유한국당의 몫인 것 같습니다. 뭐 그 부분은 지금 여당에서 조롱하고 이런 문제하고 다르게
지금 뭐 당내에서도 지금 현재 단식하는 게 네. 정말 큰 이슈를 갖고 국민적 공감을 얻을 사안을 갖고 했느냐 이런 자성의 목소리도 당내에서는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또 여러 가지 우리 한국당이 똑바로 못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뭘 해도 밉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는 거고. 그런데 그 단식하고 뭐 목숨을 걸고 사람이 하루하루 야위어 가고 있는데 그걸 여당이 조롱하는 거는 그동안 뭐 정의당이나 저 손학규 대표나 옛날에 그 단식할 때 그 실내에서 따뜻하게 하셨어도 우리가 조롱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안 했거든요. 사람 죽은 거, 그다음에 곡기를 끊고 결단을 내려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켜보고 달래는 게 뭐 이 정치 이전에 인간의 도리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간의 도리를 이제 말씀하셨는데 청와대 강기적 정무수석이 사흘 연속 이제 농성장을 찾았었고 이낙연 총리도 찾았었는데 오늘 엿새째 만에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대표가 황교안 대표를 찾았습니다. 일단 상황 한번 보시죠. 빨리 단식을 중단하고 저하고 대화를 좀 하자고 그랬어요. 거의 목소리가 작아서 안 들려. 굉장히 기력이 빠져 있어가지고 거의 말씀을 못 하시는 정도. 그래서 김도읍 의원님 보고 빨리 단식을 중단하고 나하고 협상을 하자고 그랬어요.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 엿새째 만에 이제 이해찬 대표가 현장을 찾았군요. 예, 그렇습니다.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대통령이 정무수석을 여러 번 보내서 설명도 하고 지소미아 그러니까 종료가 아니죠. 중단을 선언하고 이러면서 또 설득도 하고 몇 번을 설득을 했죠. 그리고 이낙연 총리도 가셔가지고 직접 만나고 또 이해찬 대표가 가셔서 전 잘하는 행동이라고 봐요. 저렇게 해야죠. 어쨌든 황교안 대표를 설득해서 단식을 중단하시도록 해야 돼요. 건강도 많이 약해졌고 이 추운 날 저렇게 밖에서 저렇게 있는 것은 정말 위험해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황교안 대표께서 빨리 저는 단식을 중단하셨으면 좋겠고 여당에서도 그런 부분을 정말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뭐 개인적으로 뭐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면 조롱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저 단식이 감동이 있냐 없냐 이건 저는 다른 차원의 문제고 그런 문제를 가지고서 뭐 인간적으로 비난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저는 여당이 이런 모습이 계속된다고 생각을 해요. 가능한 한 야당의 대표의 저런 모습을 단식을 중단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설득도 하고 제안도 하고 그다음에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해주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이제 저는 황교안 대표께서 정말 그 국회 내에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단식의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이건 어차피 협상이나 협의를 통해서 해결하는 문제잖아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어쨌든 국회에 들어오셔서 본인이 지도하는 리더십 아래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야당 의원들 또 다른 야당 의원들이나 여당 의원들과 협상하고 토의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저녁에는 뭐 그동안 SNS를 통해서 황교안 대표를 많이 비난했고 때렸던 홍준표 전 대표도 찾았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황교안 대표한테 요구하는 게 있는데 이제 황교안 대표가 명분은 세 가지였죠. 지소미아, 그리고 선거법, 공수처법. 지금 이제 남은 건 두 가지인데 홍준표 전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군요. 검찰개혁, 공수처법은 받아들이고 선거법을 막는 데 집중해라. 이런 제안 아니면 어떤 조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홍준표 대표님이 요즘 무슨 말을 해도 한국당 내에서는 별로 진지하게 좀 안 받아들여요.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뭐 사람이 좋은 말도 할 수 있고 나쁜 말도 할 수 있는데 이분이 늘 뭐 이렇게 그 어려울 때 애정을 갖고 황교안 대표한테 얘기하거나 당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요즘 많이 외로우신지 뭐 자기를 주목해달라고 센 말씀을 하니까 이 당내에서도 공감을 못 얻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패스트 트랙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뭐 여당은 여러 가지 명분을 내세워서 뭐 국민들이 요구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그 여당에서 요구하는 거는 공수처하고 검경 수사권을 얻기 위해서 자기들이 별로 원하지도 않는데 패스트 트랙을 통해서 연동형 비례대표를 받으려고 하고 그다음 군소정당들은 자기 생존 문제가 걸려 있다 보니까 그거하고 자기들은 사실은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법 별로 찬성 안 하면서도 서로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 목적을 위해서 나쁜 사람들이 모여가는 걸 갖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야합이라 보기 때문에 이걸 어쨌든 막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소미아는 어쨌든 이 하나가 해결이 됐지만 큰 산 넘었지만 야당 대표가 목숨을 걸고 단식함에 있어가지고 패스트트랙이나 이런 부분들이 관철이 되지 않으면 물러서기도 힘든 상황이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물밑에서 뭔가 좀
여당이 좀 통 크게 양보하고 제1야당을 끌어들여서 빨리 국민들한테 뭔가 합의안을 도출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교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해요? 이 선거법을 지켜내기 위해서 공수처법을 양보하는 거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그런 선택을 그렇죠.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것도 하나의 선택의 방법이 될 수는 있겠죠. 예를 들면 이제 패스트 트랙 과정에 있는 지금 검경 수사권 관련된 게 4개 법안이고요. 선거법이 1개 법안, 5개 법안인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 이걸 그대로 받기가 상당히 지금 난감한 상황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다른 야당, 야사당 중에 자유한국당 빼고 다른 야당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선거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돼서 만약의 경우에 자유한국당이 그걸 제안을 했고 민주당이 그걸 받아서 선거법 처리 안 하고 그럼 검경 수사권 문제 관련된 법안 4개만 처리한다. 그러면 또 다른 야당들이 민주당을 엄청나게 공격을 할 겁니다. 이게 제1 거대 여야가 단합을 해가지고 저렇게 이제 했다 이런 논란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처해질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원칙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선거법 같은 경우는 표 계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공수법은 어찌 보면 표 계산을 몇 명이 예를 들면 의원들이 지지해 줄까 아니면 동의를 해 줄까 하는 부분에서 조금 더 수월할 수 있지만 선거법 같은 경우는 당 내에서도 반발이 나올 가능성이 여전히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1야당도 들어와서 자유한국당이나 다른 야당, 그다음에 여당이 함께 모여서 저는 하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 그래서 원내대표들이 만나서 이제 매일 만나서 회의를 하겠다고 하잖아요. 어느 정도 도출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인 바람은 그렇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자유한국당이 동의 없이 물론 할 수는 있겠죠. 뭐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랬을 경우에 여러 가지 논란이 될 수도 있고 또 혹시나 본회의에 표결을 붙였는데 부결이 돼버리면 엄청난 후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고려사항들 때문에 선거법 처리에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한마디 더 붙이고 싶으면 선거법 관계된 선거법 문제는 사실은 게임의 룰이거든요. 다른 거는 뭐 여야가 협상해서 하나 양보하고 또 한 발 물러설 수 있고 하지만 선거법은 게임의 룰인데 게임 룰 자체를 제1여당이 힘으로 밀어붙여 통과시킨 거는 87년 군부 독재 시대 때 빼놓고는 없어요. 우리 헌정사에. 그걸 만약에 민주당이 민주자 이름 붙인 당이 그걸 밀어붙여가지고 만약에 관철시켰다. 뭐 나머지 이 범여권 군소 정당을 뭐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후폭풍은 엄청나게 클 것이다. 그 뒷감당은 여당이 다 해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그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 정당 중에 어쨌든 자유한국당만 빼놓고는 나머지 정당들은 다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금 당장 생존의 문제가 걸렸는데 우리가 뭐 얘기하자면 이데올로기, 이념 이런 것도 생존의 문제에 걸리면 생존권, 재산권에 걸리면 사람들이 돌아서요. 저희 지역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전부 다 민주당이 10년 이상 집권해온 지역을 깡그리 점령해온 지역인데 그 3기 신도시 발표하고 난 뒤에 자기 재산권 문제, 생존권 문제 걸리니까 여당한테 다 돌아섰거든요. 그래서 김현미 장관이 현재 그 지역에도 못 오고 다른 데로 돌아가지고 낭인처럼 이제 뭐 총리가 간 뒤 오지사 간다 얘기하잖아요. 지역구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쨌든 지금 말씀하셨는데 군소정당 몇 개가 붙어가지고 마치 자유한국당만 빼고 나머지 정당은 다 찬성하는데 너희들만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논리 비약이고 지금 상황이 다르다. 그래서 여당도 사실은 여당의 속셈이 다르고 군소정당들도 생존의 문제에 걸렸기 때문에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속셈이 다른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같이 맞아가지고 이제 다른 뜻을 가지고 엄청난 대의명분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걸 한국당만 문제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추진하는 게 맞다. 이건 아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의 이야기 한번 들어볼 텐데요. 라디오에 출연해서 황교안 대표 단식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한번 일단 들어보시죠. 지소미아가 조건부 연장됐을 때 단식을 풀었어야 된다. 실려가는 것밖에 없죠. 근데 너무 뻔히 보이니까 감동도 충격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단식은 제가 볼 때는 확실히 시작부터 끝까지가 실패한 단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직은 이제 자, 일단은 단식은 처음부터 실패를 했다고 하는데 자유한국당에서는 지소미아 종료를 연기한 것이 이 황교안 대표의 단식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뭐 그거는 안 그래도 제가 다른 방송과 그런 질문을 받았는데 방금 조금 전에 그 한국당 내부에서 그런 평가가 있다는데 뭐 그 내부에 저는 안 들어가고요. 사실 좀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이거는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어쨌든 이 어려움을 극복한 거지
황교안 대표 혼자 단식해가지고 현 여당이 지금 이렇게 단식하고 있는 것도 실패한 단식이다 조롱하고 있는데 그 황교안 대표가 단식했다고 눈이 하나 깜짝하겠어요. 그는 국민들이 단합해서 바꾼 거지 뭐 우리 야당이 해가지고 바꾼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 주관이 상당히 뚜렷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자 지금 황교안 대표가 삭발을 했을 때 패러디가 이제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뭐 긍정적인 패러디도 있었죠. 그리고 그 조국 사태 때 이른바 조국 사태 때 광화문 집회 때 많은 군중이 또 뭐 동원 논란도 있었지만 많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정치 초보라는 비난과 달리 결과는 좀 썩 나쁘진 않았다 뭐 이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보시나요? 결과가 나쁘지 않았습니까? 뭐 결과 썩 좋은 것 없잖아요. 사실은 현재 여당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했고 조국 국면에 있어가지고 사실은 엄청나게 그 국민들 앞에 속이고 거짓말하고 쉴드 치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끝나고 난 뒤에 지금 조국 장관이 사퇴하고 난 뒤에도 줄줄이 계속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과거에 그 얼마 몇 달 전에 범 여권 관계자들이 얘기했던 부분들이 거짓이거나 오판이었다는 내용들이 다 밝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사과하지 않거든요. 뭐 토론회 가봐도 그렇고. 아니 그러니까 제 질문은 그런 황교안 대표의 선택이나 결정, 단식까지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황교안 대표한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줬냐 이렇게 그러니까 평가하시는데. 그렇게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당 지지율이 아직 골드 크로스도 못 하고 있다는 거는 뭐 그렇게 결과가 썩 좋지 않았다. 국민들이 그거는 그거고 뭐 동원했다 그러는데 한국당이 동원이 얼마 해본들 몇 명 했겠습니까? 광화문에 그 많은 국민들이 모였고 근데 그게 태반이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대로 갔으면 한국당이 벌써 민주당보다 지지율을 넘어서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다시 격차가 2주 연속 벌어지고 있다는 거는 결국 단식도 중요하지만 쇄신을 하지 않고는 한국당이 민주당을 따라가지 못한다. 이거 뭐 통렬히 반성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자유한국당의 살 길은 결국 쇄신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비슷한 얘기가 오늘 나왔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4주기를 맞아서 그 추모식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한번 일단 들어보시죠. 국민들은 자유한국당을 지금 썩은 물이 가득 차 있는 물통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썩은 물 가득 찬 곳에 맑은 물 몇 바가지 붓는다고 해서 그 통에 물이 맑아지겠습니까? 그러니 황교안 대표가 이 추운 겨울에 단식 투쟁에 나서도 당내외에서 조롱밖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단식 투쟁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감동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네,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도 있었는데 지금 화면이 넘어갔고요. 죄송합니다. 자, 일단은 뭐 우상호 민주당 의원도 감동이 없다고 그랬고 지금 홍성갈 교수도 지금 국민대 교수이긴 합니다만 비대위원을 지냈습니다. 내부에서도 감동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 국민의 신뢰나 지지를 얻지를 못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첫째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나 나경원 원내대표가 쇄신하는 모습을 제대로 보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보고요. 그러니까 투쟁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집회나 이런 부분을 투쟁하는 모습만 부각이 됐지 대한정당으로서의 어떤 국민의 신뢰를 얻을 만한 어떤 그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발표라든지 아니면 당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 이런 부분들이 거의 없었다는 거죠. 그게 저는 큰 문제라고 보고 사실은 5.18 관련해서 망언한 사람들이나 친박 청산 문제 이런 문제가 하나도 해결된 게 없잖아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탄핵 이후에 정권이 넘어간 다음에 자유한국당이 변화된 모습 없이 그대로 계속 오고 있어요. 지금도. 지금 이번 총선에도 과연 그러면 그런 국민의 쇄신의 목소리라든지 아니면 탄핵에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책임을 묻는 행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과연 있을까 하는 부분에 의문부호가 아직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얼마 남지 않은 총선에서 국민들이 자유한국당을 지지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단식도 본인은 어쨌든 뭐 결기를 가지고 투쟁하는 방법으로 그걸 선택을 했지만 그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이 별로 감동을 안 하는 거예요. 정말 변화된 모습을 스스로 보여주면서 그렇게 했으면 어찌 보면 국민들이 더 감동도 하고 또 지원도 해줬을 텐데 지금의 자유한국당의 모습을 보면 예전의 구태의연한 모습을 전혀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투쟁적인 모습만 보여주는 쪽으로 가다 보니 그 자체가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고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어떤 그 부적절한 어떤 또는 의미가
좀 떨어지는 네. 그런 정도의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쇄신이나 변화, 그다음에 대안 정당으로서 정책적인 어떤 제안 이런 부분들이 함께 가면서 추진적인 모습을 해야 될 텐데 네.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결국 저렇게 당 내에서도 또 외부에서도 네. 비난을 하고 또 황교안 대표의 저런 단식이 전 국민적인 공감대를 일으키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유한국당 왜 이렇게 쇄신을 하기 힘든 정당이 됐을까요? 네. 뭐 최 교수님이 제가 할 말씀 다 해주셨고요. 네. 사실은 한국당이 뭐 바깥으로 비춰진 모습이 권위주의 정당, 그러나 관료 정당 네.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서 좀 이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도 네. 이 쓴소리를 대놓고 이렇게 잘 못하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이렇게 교수님이 네. 전 비대위원을 거치신 분이 네. 저 김영삼 대통령 서거 기념일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그만큼 네. 이제 한계치에 봉착을 했고 네. 말씀 맞다나 지금 황교안 대표나 뭐 지도부가 네. 어쨌든 그 쇄신을 하지 않고는 이 국면을 못 넘어간다. 네. 뭐 그런 것들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쇄신을 못한 이유는 네. 기본적으로 우리 정당이 이제 그 탄핵을 거치고 대통령 모시던 대통령이 감옥에 가고 있는데 그게 누군가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 책임을 지지 못하고 지금 뭐 버티가 도리어 당의 핵심 요직을 꿰차고 얼굴로 나와가지고 총선 전략을 짠다고 그러니 그거를 저희들이 봐도 당내에 있는 좀 생각이 깨인 사람들이 봐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좀 화가 나는데 네. 국민들은 오죽하시겠습니까? 네. 예, 그런 뭐 좀 한계를 좀 노출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럼 황교안 대표가 총선 앞두고 물갈이나 쇄신을 성공할 거라고 보세요? 내부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뭐 대표님이 원래는 뭐 좀 그 황 대표가 사람이 점잖고 모질지가 못하고 이래서 하겠나 그랬는데 네. 이번에 뭐 단식하는 걸 보고 네. 어쨌든 전부 다 그 다른 목소리를 내던 사람들도 전부 다 쏙 목소리가 들어가고 또 특히 TK 쪽에 있는 영남권에 있는 의원들이 초긴장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뭔가 하지 않으면 황 대표도 이제 총선 이후에 집에 가셔야 되기 때문에 네. 뭔가 이번에는 결단을 내려가지고 하실 네. 거라고 네. 그래서 국민들이 깜짝 놀랄 정도의 인적 뭐 쇄신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얼굴을 바꾸는 작업은 할 거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황교안 대표가 단식 농성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바른미래당, 정의당, 그리고 대한신당, 평화민주당 이렇게 야 4당과 이른바 1+4 체제를 마련을 해서 다시 논의를 하고 있고 그 논의는 이제 선거법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뭐 자유한국당 얘기를 한 김에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러면 협상을 해서 해결하지 않는 이상 그러면 자유한국당 이상에는 계속 막겠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실질적으로 있습니까? 협상 말고? 협상 말고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법적으로 없죠,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이 오늘 뭐 그 모 의원이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근데 필리버스터도 정기국회 끝날 때까지는 막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기국회 끝나기 전까지 어쨌든 국회가 마무리될 때까지 정기국회 끝날 때까지 필리버스터 계속하면 그때까지는 막을 수 있죠. 근데 그리고 나서 만약에 임시 회의를 다시 열게 되면요. 임시국회를 다시 개회하게 되면 첫 번째로 그걸 상정해서 표결에 붙이도록 돼 있습니다. 필리버스터 한 걸. 그러다 보니까 그건 막을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현재 법 체계 안에서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부분들을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뭐 물리력을 동원하지 않는 이상. 근데 물리력을 동원하면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난번에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경찰,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 다시 또 물리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합의가 아니면 사실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법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민주당 입장에서 근데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선거법을 통과시킬 거냐?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해드렸는데 지금 올라와 있는 법안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 있는 의원들 중에도 반발하는 의원이 생길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또 다른 야당, 그러니까 이제 자유한국당 빼고 다른 야당 중에 일부 평화당 같은 경우도 사실은 거기에 대해 조금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만약에 자유한국당 빼고라도 다른 정당끼리 합의해서 처리하더라도 일정 부분 변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선거법이 원래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그 상황 그 자체로는 통과되기는 어렵다. 협의를 통해서 합의를 통해서 일정 부분 변화가 필요하고 저는 거기에 자유한국당은 들어와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협상밖에 없겠군요. 그럼요. 협상을 해야 되는데 아마 자유한국당도 참여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 명분을 아마 좀 찾고 시기를 좀 지켜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2, 1. 올 시즌 20승을 거두며 다승왕을 포함한 투수 부문 3관왕을 차지한 두산의 린드블럼이 프로야구 최우수 선수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생애 한 번뿐인 신인 왕 타이틀은 LG 투수 정우영에게 돌아갔습니다. 허재영 기자입니다. 올 시즌 20승과 함께 두산의 통합 우승을 이끈 린드블럼이 프로야구 최고 선수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린드블럼은 기자단 투표 결과 880점 만점에 가장 많은 716점을 받아 양의지와 양현종 등 경쟁자들을 여유 있게 따돌렸습니다. 린드블럼은 올 시즌 20승으로 다승왕에 올랐고 승률과 탈삼진까지 3개 부문을 휩쓸었습니다. 두산 선수로는 역대 7번째, 외국인 선수 중에는 역대 5번째로 MVP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해외 의료 봉사를 하느라 시상식에 참석하지 못한 린드블럼은 영상으로 수상 소감을 전했습니다. I remember my first game in the KBO like it was yesterday. Hard to believe it's already been 5 years since that day. With that being said, I want to start by saying what an honor it is to win this year's MVP award. 생애 한 번뿐인 신인왕 타이틀은 LG 정우영의 차지가 됐습니다. 정우영은 프로 데뷔 첫 해 팀의 핵심 불펜 투수로 자리매김하며 16홀드, 평균 자책점 3.72로 활약했습니다. 이 자리에 와서 정말 영광스럽고요. 구단 사장님과 단장님, 감독님, 코치님 그리고 저희 형들 정말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지난 23일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한화 투수 김성훈을 애도하는 선수들의 추모 메시지도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이루지 못했던 꿈, 하늘나라에서 반드시 좋은 꿈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코치님이 정말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프로야구 각 포지션의 최고 선수를 가리는 골든글러브 시상식은 다음 달 9일 열립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김세영이 LPGA 투어 시즌 마지막 대회인 CME 그룹 투어 챔피언십에서 극적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김세영은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2언더파를 쳐 최종 합계 18언더파로 찰리 헐을 한타 차로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나흘 내내 선두를 내주지 않는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달성하면서 상금 150만 달러의 주인공이 된 김세영은 시즌 3승과 함께 개인 통산 10승째를 기록했습니다. LPGA 투어에서 개인 통산 두 자릿수를 승수를 기록한 한국 선수는 박세리와 박인비, 신지에 이어 김세영이 4번째입니다. 한 주의 시작인 오늘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낮 동안에도 찬 바람이 불며 다소 춥게 느껴졌는데 이번 추위는 내일 낮부터 풀립니다. 우선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2도로 오늘보다는 3도가량 높지만 그래도 무척 쌀쌀하겠고 한낮에는 12도까지 기온이 오르는 등 오늘보다 6도가량 높아 선선하겠습니다. 내일 하늘도 대체로 맑습니다. 또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에서 좋음 수준으로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일부 내륙 지역에 안개가 짙게 끼겠고 제주도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2도, 춘천 0도, 대전 3도, 광주 5도, 부산 9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4도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12도, 대전 15도, 광주 15도, 부산 15도로 예상됩니다. 내륙 지역은 당분간 대체로 맑겠지만 모레부터 글피 사이 영동 지역을 중심으로 또다시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월요일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